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 흐름을 읽는 자와 못 읽는 자, 2022년에 투자 성패가 반드시 엇갈릴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자, 기사를 한번 보죠. 전세 시장 내년이 더 최악, 입주 물량 뚝뚝, 전세 시장 올해보다 내년이 더 최악 해서 좌우지간 내년 서울 입주 물량 2520가구 지난해 대비 반토막, 그리고 임대차법 계약갱신 청구권 매물 시세 수준으로 키 맞추기, 일부 외곽지역 이주, 그리고 전세 대출을 통해서 주거비 부담이 가중이 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 내년이 최악이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7.2% 됐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57.2%, 전세가 급등 우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급등 우려다. 자, 전세 시장이 지금 집값 상승이 강하게 지금 여태까지 됐는데도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많이 못 따라갔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이 규제 때문이다. 이 계약갱신 청구를 통해서 억지로 상승을 눌러놨다. 이래서 내년 8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끝나는 거죠. 계약갱신 청구권이. 그러니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내년부터 전세 대란을 넘어 전세 지옥이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여기는 전세 지옥이 펼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내년 시장 전세가가 좀 상당히 불안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전세가가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을까? 왜 그리고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을까? 제가 예전에도 계속 전세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죠. 자, 임대차 3법 시행의 부작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매년 5% 이내로 올려라. 그렇죠? 전월세 신고제, 이런 것들을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행한 그런 부작용의 여파가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이 돼서 과연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되느냐라는 거죠. 안정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유세 급등, 종부세, 재산세, 지금 종부세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많이 지금 나왔다. 부담이 좀 커졌다라는 얘기죠. 내년엔 더 커질 거다. 종부세, 재산세, 이 보유세죠. 이것 급등해서 지금 전세에서 월세나 또는 반전세로 지금 전환하는 수요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종부세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걸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종부세 그걸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해서 지불하겠다는 거죠. 갚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물량은 갈수록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근데 수요는 여전히 많잖아요. 우리가 월세는 매년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내 돈이. 하지만 전세는 한마디로 보증금이라는 거잖아요. 전세 보증금.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나갈 때는 그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세 수요는 여전히 많아서 지금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구조가. 왜냐하면은 월세 반전세로 자꾸 전환이 되니까. 그렇죠. 참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을 보면요. 제가 예전에도 참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제가 2013년도에 이런 얘기 드렸어요. 2013년도에.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전세가 60% 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 당시도 전세가 60% 룰을 얘기했는데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60%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전세가 60% 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전세가 60%가 되면은 서울의 집값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막 기사들이 막 나왔어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전세가 60% 룰은 깨졌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안 깨졌어요. 그래서 2013년 10월 서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1%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전세가 비율이 60%가 넘었네. 매매가 오르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다면 제 강의를 듣고 아마 지금은 상당한 많은 시세 차익을 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지금 후회스러운 그런 기분이 많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2013년도에 강의했던 자료예요. 자, 2013년 전세가 10월 전세가 매매가 60% 시점 거래량 매매 수요 이때부터 상승.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오르면은요, 매매가는 동조하면서 서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전세가만 오르고 매매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전세가가 매매가의 어떤 전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상승장, 하락장 예측.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수요와 공급이 집값을 결정한다. 가격을 결정한다.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집값은 오르는 거죠. 당연히 수요가 더 많은데 공급보다. 자, 수요가 공급보다 작아. 공급이 더 많아. 그럼 집값은 하락하는 거죠. 이건 뭐 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가장 시급한 거 서울에 지금 뭐 입주 물량을 한번 보자고요. 서울의 입주 물량. 지금 서울이 가장 화두니까 서울의 입주 물량 2020년도에 49,455가구. 올해죠. 올해 입주 물량 31,835가구. 내년 예상 입주 물량이 25,520가구랍니다. 약 2만 가구 정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공급 물량이. 자, 그런데 국토연구원이라고 하죠. 국토교통부의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서울에 매년 적정 공급량 55,000호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 안 되죠. 반도 지금. 그렇죠. 지금 공급 물량이 내년도 엄청 부족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기간에 공급 물량 없죠. 왜? 상기 신도시 2028년도 이후나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에 지금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이 공공 재개발, 뭐 공공 주도 재개발 이런 것들 아니면 민간 재개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지금 당장 뭐 공사를 해야지, 보통 공사를 시작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런 시간을 보통 평균 한 3년 잡거든요. 3년. 근데 지금 그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 공급 물량이 없어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지금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자, 선택의 갈림길에 선 투자자.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를 판단하십시오.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는 징조가 있다면, 자, 뭐예요? 매매가가 많이 올라서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고, 매매가가 오르더라도요, 전세가가 하락을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해. 그리고 미분양 물량이 막 늘어나요. 미분양 물량은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15,000 가구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은 아마 2,000가구도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이 수도권. 자, 입주 물량이 또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럴 경우에 집값이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빼고는 집값이 떨어지는 징조는 지금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투자자는 흐름을 쫓아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자, 현재 흐름은 재개발. 서울시의 정책 방향 뭡니까? 서울시 정책 방향 한강변과 매년 25개씩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겠다.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향후에 지정된 곳은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매년 25개씩 지정하겠다는 의미는 25개 지정이 될 수 있는 매년, 후년, 또 내후년 그런 쪽에 우리가 먼저 선점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투자 금액도 작게 들어가는 거죠. 자, 아파트 시장 한번 보시죠. 아파트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무차별적으로 4년 이상을 올랐기 때문에 가치가 있든 없든 다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외곽 지역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지금 빨리 중심으로 갈아타야 되는 시점이다. 갭 투자라고 해서 그냥 전세 끼고 투자금이 작게 들어간다고 투자 가치고 뭐고 그냥 막 샀어요. 그런 것들부터 문제가 지금 시작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잘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지정될 곳, 그런 것을 어떻게 선점해서 들어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투자에 역세권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역세권이라는 것은 지하철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한다. 보통 남자의 평범한 걸음으로 한 7분 정도 거리를 500m까지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역세권에 반드시 위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조건 필수예요. 우리가 뭐 집을 사건, 상가를 사건 무조건 역세권은 중요하다. 지하철. 자, 그리고 버스는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있거든요. 버스 타면은 뭐 한 5분이면은 지하철까지 바로 간대. 이게 버스가 많이 오고 마을버스 같은 게. 버스는 이제 그 대중교통에서 좀 머릿속에서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지금 포인트가 지하철로 몰려 있습니다. 이젠 지하철이 우리의 버스다, 옛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필수고, 예외 지역으로 한강변이나 전용 주거지역, 이런 지역은 역세권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역세권이 아니어도 된다. 역세권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역세권이 되면 더 안 좋은 경우도 생깁니다. 이상하죠? 왜 한강변과 전용 주거지역은 역세권이 필요 없을까? 이것은 나중에 한번 다시 전용 주거지역과 한강변을 묶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하는 시간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을 한번 보죠. 단 1분의 성공이 몇 년의 실패를 보상한다. 이건 무슨 우리 투자 한꺼번에 해서 대박? 이거 아니고요. 부동산 성공이 이렇게 1분 만에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꾸준히 노력한다면 결국은 이 성공이라는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거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테크도 재테크를 해서 이익을 내는 사람들은 소수고, 항상 대중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